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드디어 두 번째 책이 나왔고요. 예, 첫 번째 책이 피노누아였었잖아요. 예,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저희 이 디자인에 있는 것처럼 말백, 예, 와인잔 있는 거 보이시죠? 예, 피노누아도 와인의 품종인 것처럼 말백도 와인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맛이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와인을 배워보니까 맛이 다른 걸 느끼는데 피노누아와 말백의 공통점은 둘 다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수업 들으시면서, 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뭔가, 우리가 와인을 먹고 맛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처럼 저 수업을 들으면 내가 왠지 수능 영에서 1등급을 받을 것 같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책 제목을 와인 시리즈로 정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저희 피노누아 책은 잘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이 책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수능 때까지 좀 기본을 쌓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썼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능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먼저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인강이기 때문에 아마 1번 문제를 푸시고 오셨을 거라고 당연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독해의 기본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제가 피노누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수능 독해의 포인트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법을 제외한 모든 독해, 어휘든 빈칸이든 순서든 삽입이든 문단 요약이든 기타 등등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이고요. 예,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저랑 피노누아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가 아실 거고, 이 1번을 심화시킨 게 제목, 주제, 빈칸 문제고, 2번을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 문제였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피노누아에 이어서 제가 찍는 강의가 이 말백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책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함축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대서요. 빈칸 문제의 코드는 제발 부탁인데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 다음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 수능적 코드고,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선지로 가서 내가 찾은 답과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질 줄 아는지 묻는 문제가 수능적 코드다. 요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순서 삽입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모든 문제의 기본이고, 특히 저는 빈칸 문제가 모든 수능 문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먼저 이거를 개략적으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저희 5쪽 문제로 가볼게요. 네, 페이지 5쪽에 있는 중요한 내용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 문제가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순서 문제였었고요. 여러분들 순서 문제는 정말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고 왠지 느낌에 여기가 답이야 라고 찾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순삽도 지시사 연결사의 코드가 있었고요. 그거를 피노누아 때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저걸 몰라서 지금까지 순삽 문제를 틀렸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세 가지 코드 중에 1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시사의 코드예요. 근데 이거 너무 잘하는 거야, 여러분이. 단수는 단수로 받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복수는 복수로 받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안 지키죠? 의외로 1등급 나오는 상위권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게 지시사야. 그러니까 지시사를 꼼꼼하게 안 보다 보니까 답을 잘못 찾아. 이건 저랑 문제를 풀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금방 납득이 돼. 자, 그 다음 서치는 조심하자. 자, 이 얘기는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2018학년도 수능 37번 문제에서 물어봤던 코드예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요건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search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search people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명히 품사가 형용사인 품사가 존재하죠. 형용사로 쓰일 때 독특한 코드가 존재해. 한국말도 똑같아. 봐봐. 너 그 사람 알아? 단수지. 근데 내가 그 말을 다시 받아.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런 사람들 했을 때에는 앞에 그 사람 알아라는 단수를 그런 사람들로 받는 순간 그런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수인 현상이 발생하죠. 근데 대화할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 search, 그런 이 형용사가 되는 순간 앞에 나왔던 단수 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독특한 뜻을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야. search가 형용사일 때는 앞에 단수로 나왔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얘를 받을 때에는 복수로 나올 수 있는 코드가 존재하고 그게 실제 수능 코드였기 때문에 요 코드는 아셔야 돼. 왜? 2018학년도에도 나왔었으나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나왔었어요. green tax, 환경세를 그 다음 search taxes라고 복수로 받고 있는 코드가 분명히 나왔었고 자, 전체 원시적인 공동체를 그 다음 문장에서 search societies라고 받는 코드가 실제 수능에서 나왔었다는 거죠. 왜냐? 공동체와 상해는 분명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데 얘는 분명히 단수인데 얘는 복수란 말이야. 근데 뭐가 있다? search가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됐다. 그래서 A의 마지막 문장에서 community라고 나온 것을 B의 앞문장에서 search societies로 받는 순간 A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수능적 코드가 나왔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일 때 단수를 복수로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코드가 존재한다라는 거. 단, 얘만 독특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아야 돼.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연결사 코드 갈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이 5개. 그 무슨 장수 침대인가 그 광고할 때 별이 5개.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질 때 연결사 코드로 얼마나 따질 수 있느냐가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내가 순삽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이 5개를 쳐놨죠. 지울게. 이미 쳤으니까. 자, 첫 번째 코드. 동사관계가 반대일 땐 역접하고 대체의 코드야. 자, 제가 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왼쪽에는 역접, 오른쪽에는 대체를 써서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체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 바로 얘는 동일한 방향성이야. 이게 중요해. 자, 역접과 대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동사관계가 반대예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도 분명히 반대이나 의미적으로 반대인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있지 않다도 분명히 동사관계가 반대죠. 그런 모든 의미적인 반대의 경우를 저는 동사관계가 반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둘의 공통점은 당연히 역접과 대체는 동사관계가 반대인 거는 공통점이야.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게 일단 역접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역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however.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알고 있고 but 너무 쉽죠. 그렇죠? 또는 nevertheless라는 표현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거 말고도 블라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가 대표적인 코드고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역접이다. 근데 얘 코드를 좀 알자 이 얘기야. 뭐냐 하면 문장을 제가 한국말로 적어볼게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하지만을 써볼게.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는다. 자, 이 경우를 잘 보세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아.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먹지 않는다, 먹는다 분명히 동사관계가 반대입니다. 근데 역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요 대상 있죠, 대상. 요 대상이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돼요. 이게 대치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건 저랑 앞으로 문제를 푸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 역접은 이 대상이 굳이 안 바뀌어도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안 바뀌어도 돼. 선택의 문제야. 오히려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는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순간 피자를 먹지 않는 것과 피자를 먹는 것은 서로 모순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이게 역접의 굉장히 독특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체는요. instead latter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것들. 대신에 오히려 이런 게 대체야. 근데 얘는 잘 봐. 내가 문장을 하나 적어볼게 얘들아.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신에를 씁니다. 대신에. 자,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 똘똘한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걸요? 나의 사랑은?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대체죠, 대체. 대체, 바꾼다야. 다시, 대체, 바꾼다야. replace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대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지? 그렇지. 무조건 must 바뀌어야 돼. 뭔 얘기인가 하면 역적과 다르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조건 must 바뀌어야 되는 게 대체의 독특한 코드예요. 그러니까 밖이 그대로 밖으로 오면 절대 안 돼. 그럼 이상한 비읍시입인 거야. 그치? 보석이라고. 욕 아니야? 밖을 그래서 안으로 바꿉니다. 무조건 바꿔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코드예요. 안에 있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자, 지금 잘 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분명히 있지 않다와 있다는 동사관계가 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근데 봐봐. 밖에 있지 않은 것과 안에 있는 건 같은 말이야. 즉 동일한 방향성을 띈다는 거야.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독특한 게 봐봐. 약간 바꿔볼게. 나는 피자를 먹지 않아. 대신에 나는 치킨을 먹어. 그럼 피자를 먹지 않는 것과 치킨을 먹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아.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어. 충분히 가능한데 밖에 있지 않은 것과 안에 있는 건 같은 말 다른 표현이라는 거야.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어쨌든 같은 말을 하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졌다는 특징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19학년도 9월 평가 삽입 문제인가에서 alternativelly라는 대체 연결사가 나오고 앞뒤 동사 관계가 분명히 반대인데 같은 말 하고 있는 선지여야 돼서 그 alternatively 앞에 삽입 문장에 들어갔던 되게 어려웠던 삽입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책이 안 는 것 같아서.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머더텅이나 자이 스토리를 많이 푸시기 때문에 거기엔 분명히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우리 역적 대체의 중요한 코드다.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제 설명이 왜 그런가 딱 느낌이 오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꼭 스탑 누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즉 통칭 순접일 때 그 나머지의 연결사가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뭐 therefore, 원인 결과라든가 for example, 예시다. 근데 저는 수능에서는 꼭 환원과 첨가를 구별해서 물어봤었기 때문에 저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냐? 저하고 피노누아 2강을 같이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2강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면 틀리는 삽입 문제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 푸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별을 반드시 해야 돼. 자, 환원과 첨가까지 구별하는 게 수능적 코드다 해서 여기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원. 그리고 이쪽이 첨가예요. 첨가. 내가 좀 글씨를 잘 쓰려고 노력하거든. 좀 잘 써야지 하고 노력하고 있어. 자, 환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뭐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in other words, 그쵸? 즉, 다시 말해서. 또는 that is. 이런 것들이 환언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namely.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 환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나왔던 대상을 그대로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A가 나왔으면 A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 자,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 드롭을 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럼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얘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이로 드롭이야. 하늘에서 땅으로 2초 만에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탔어요 해가지고 자이로 드롭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이로 드롭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앞에 나왔던 대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니 대상이 절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재 대상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게 수능적 코드라는 거죠. 그럼 첨가는? 똘똘한 친구들은 벌써 이미 눈치를 깠겠지. 왜냐? 첨가는 당연히 첨언하는 거야, 붙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게다가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마찬가지로
동시에 또한 다 첨가입니다. 첨가는 굉장히 많고 의미적으로 첨가의 의미만 가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likewise. 마찬가지로 얘도 첨가예요. 또 뭐도 있을 수 있겠다. in addition. 게다가 뭐뭐 이외에도 얘도 첨가고 그 다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얘도 첨가고 also 얘도 첨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첨가인데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지. 넘어갈 때 대상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must 바뀌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뭔 얘기야?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게다가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요. 탔어요 동사관계 같은데 자이로드롭이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대상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코드가 첨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까지 환원과 첨가에까지도 수능을 물어보기 때문에 환원과 첨가가 동사관계는 같으나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수능적 포인트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첨가라는 것은 덧붙이는 거니까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게다가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요. 자이로드롭이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소재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첨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서 코드는 선지를 제거해라. 뭔지 아시죠? 두 개를 먼저 답인 거를 확인하고 나머지를 제거한 다음에 비교하는 건 너무 잘 아실 테고 자 삽입 코드는 정말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야. 주어진 문장 중요해. 근데 원래 수능은 주어진 문장이 없이도 번호가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이 있을 때 그 번호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사이에서 넘어갈 때의 논리적 비약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 게 원래 수능적 코드야. 그래서 저게 저 얘기야. 선지 번호를 사이에 두고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의 논리적인 비약 유무를 우리가 아까 봤던 1번과 2번의 코드로 알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원래는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 이 비약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가는 것인데 1, 2, 3, 4, 5의 비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땐 킬러가 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문장으로 가서 지시사와 그 주어진 문장 안에 있는 지시사와 연결사를 따져봐야 돼. 그게 수능적 코드야.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문제로 갈게요. 요건 아까 우리 봤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자 수능 독해의 중요한 코드는 뭐라고?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드디어 문제로 들어왔어요. 6쪽에 있는 순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7번 순서 문제고 정답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2%밖에 안 됐던 오지게 어려웠던 문제고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이제 6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지금 5월 초에 문제를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6월 평가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요. 이 정도의 30%대의 순서나 삽입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때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자,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보셨어야 돼. 제발 부탁인데 순삽은 모든 글이 다 중심 소재 주제가 다 연관되어 있어.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여기 소재 나왔는데 여기 소재 나오니까 이게 이거다 이건가 보다고 왠지 느낌으로 찍지 마. 부탁이야. 제가 아까 뭐라 했지?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풀라 그랬지.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 단어가 승소시 보수 약정이랍니다. 쫄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로스쿨이나 법쪽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저 단어가 저 뜻인지 모르고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셨을 때에는 결과에 기반을 한 가격 정책이 컨텐츠 프라이싱이구나 하고 결과 기반 가격 정책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콜이야. 원래는 그게 맞아. 그리고 지금 알면 돼.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는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시사와 연결사라 그랬죠. 여기 지금 therefore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시사가 분명히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 게 무엇과 무엇이 보여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A에서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in these cases예요. 이 부분. 보이십니까?
in these cases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 또 중요했던 게 요 these instance가 또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these를 써가지고 case라고 했고 these를 써가지고 instance라고 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앞에 case나 예시가 최소한 2개 이상 나왔어야 됐던 얘기야. 그럼 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저 case가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사건, 소송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게 this approach로 연결이 되고요. 쭉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접근은 이 내용을 가리키는 접근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접근이 바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요. 이 내용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때 when이 언제죠? 앞에 해결되었을 때죠. 해결되었을 때 그 they는 당연히 앞에 있는 변호사들이었겠죠. 맞나요? 이 변호사들이 즉 고객이 받은 돈의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지불받는 것이 컨텐츠 프라이싱이래. 그러면 해결이 되었을 때만 돈을 받는 게 컨시 프라이싱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therefore야. 그러므로 그 순간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compensated 보상돼요. 보충돼요. 보완돼요. 갑자기 웬 보상, 보충, 보완이 왜 나오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글을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이때 이 단어는 뭐랑 같은 말이야? 얘랑 같은 말이야. 아, 지불된다고? 누구에게? 그럼 뒤에는 누구에게가 빠져있는 거지. 변호사에게가 빠져있는 거야. 왜? 앞에 문장에서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변호사가 맞는 거니까. 끝. 이런 식으로 네가 글을 읽었냐고. 원인 결과잖아, therefore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까지 연결이 됐으니 얘가 지금 다시 여기에서 in these cases로 최종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cases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case까지 온 거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case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봐봐. 그래서 여기까지 글을 읽었지.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C 다음에 A로 갔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누구가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컨텐츠 프라이싱에 대한 설명인 거야? 변호사야. 근데 잘 봐.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여기서부터는 관점이 누구로 바뀌기 시작해? 그치? 고객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괜찮아. 하면서 그게 어디에서 끝나냐 하면 여기에서 끝나. 맞죠? 그럼 중요한 거. 이때 these instance 하는 순간 이 예시는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누구와 누구의 예시인 거예요? 변호사의 관점에서의 예시와 그리고 고객의 관점의 예시를 가리키는군. 이렇게 네가 읽었냐고. 이렇게 변호사 입장에서의 컨텐츠 프라이싱과 고객의 입장에서의 컨텐츠 프라이싱의 어떤 설명에 대한 내용을 in these instance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these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그럼 또 애들이 그런다? 선생님, 근데 이 오더는 뭐예요? 아니, 컨텐츠 프라이싱 같은 승수시 보수 약정 같은 저 약정이 변호사 업계에만 있겠어요?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앞에서 봤던 얘네들의 예시와 이 변호사 업계 말고 다른 곳에도 이 예시가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바뀌어. 프로바이더와 갑자기 바이어로 바뀌어. 왜 공급자와 구매자로 명칭이 바뀌어? 다른 예시에선 공급자와 구매자로 표현을 했나 보지.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이때 프로바이더는 누구로 보였어야지 맞아. 시험장에서 변호사야. 웬 공급자가 아니고 변호사라고. 마찬가지야. 그럼 이때 구매자도 누구로 보였어야 돼? 웬 구매자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고객으로 보였어야 된다고. 끝. 그럼 잘 봐.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했으면 해. 리스크, 위험. 내가 이 글을 읽었다? 그러면 분명히 고객도 불리한 리스크를 지녀야 돼. 왜? 쉐어하는 쪽으로 가격을 책정한다고. 뭔 얘기야? 내가 이 글을 읽었지. 분명히 이 쉐어를 놓치지 않았으면 잘 봐.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까지 됐지? 됐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고 독해를 해볼게요. 내가 이 글을 읽었으면 shared risk란 표현이 눈에 딱 띄었어야 돼요.
바이어와 리스크를 share, 공유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딱 띄었어야 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변호사가 고객을 만났어. 고객이 사건을 의뢰한단 말이야.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건이 이길지 질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근데 가격은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고객님 얼마 주세요. 나중에 이기면. 근데 그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한다고? 리워드와 리스크를 공유해서 가격 책정을 한 다음에 그 책정한 가격은 언제 받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기면 받는다고 그 얘기야.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수능장에서 이 문제를 최소한 2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 그렇게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아무리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까 32%밖에 안 됐겠지. 중요한 건 대상에 대한 뭘 따져라? 동서관계를 반드시 따져라. 그러면 내가 이걸 읽었으면 share the risk와 이게 보이는 순간 자 대상에 대한 동서관계를 어떻게 따졌어야 돼? 고객도 리스크를 가지네? 라고 따졌어야 된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므로 그랬다? 근데 잘 봐. 이 부분. 오직 고객에게 favor, 유리하고 호의적인 결과만이 보상이 된대. 그럼 이건 무조건 고객이 뭐만 가지는 거야? 유리한 것만 가지는 거잖아. 근데 봐. 고객이란 대상에 대해서 얘는 분명히 리스크를 가지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끝나는데 얘는 긍정적인 내용이지.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잖아. 근데 어떻게 therefore라는 원인 결과에 순접의 연결사가 들어가냐고. 논리적 비약이 생기지.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답은 CAB의 4번이 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글을 읽고 파악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져서 연결사 코드를 잡아서 지시사 코드를 잡아서 CAB의 4번인 걸 알았어야 돼. 뭔 얘기야? 니들이 these cases와 these instance만 봤어도 CAB인 걸 알았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몰라서 치더라도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는 거를 평소에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불리하고 얘는 긍정적이니까 A의 therefore가 논리도 들어갈 수가 없는 비약이 생기네?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A 다음에 B구나. 콜? 4번의 CAB. 이렇게 수능장에서 풀었어야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능 문제잖아. 이 정도 수준이 안 나올 것 같아. 나온다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겠니? 그럼 이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독해를 하면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저 답은 CAB의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죠? 네, 시작해봅니다.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cy pricing used by lawyers 그랬죠.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결과 기반적인 가격 정책의 형태가 바로 어떤 관행이냐면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관행이 있는데 이건 변호사들에 의해서 쓰이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수험생이면 이게 승소시 보수 약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기반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파악하고 해석을 했으면 콜이라고. 근데 변호사 업계에서는 그 결과 기반적인 가격 정책을 얘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데도 결과 기반적인 가격 정책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뒤에 B에서 other instance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선생님이니까 글의 내용 파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갑니다. 자, C로 가요. 건시 프라이싱은요. 주요한 방법인데요. 어떤 personal injury, 어떤 개인적인 상해라든가 certain consumer cases, 특정한 소비자의 소송 사건들이 billed,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cases가 나오죠. In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에서는 어떤 접근? 이러한 소송에서의 이러한 접근,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접근에서는 lawyers do not receive fees or payment until the case is settled. 변호사들이 그 사건이 settle, 해결될 때까지는 fee, 수수료나 payment, 지불금을 받지 않고요. 제발 받아서 해석해. 언제?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they, 변호사들은, 그쵸? Lawyers do not receive fees 하면서 변호사들은 are paid, 돈을 지불받아요. 어떤 돈을 지불받아요? 고객이 받게 되는 돈의 한 1%라든가 몇 프로 정도의 돈을 지불받는 게 contingency pricing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들이 지불받아요 그랬죠. 이때 they는 분명히 lawyers, 변호사란 말이야. 사건이 해결됐을 때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넘어가 therefore, 그러므로 원인 결과지. 오직
어떤 결과만이 고객에게 favor, 유리하고 호의적인 결과만이 compensate, 보완되요가 아니라 paid로 보였어야 된다고. 보충되고 보상되고 누군가에게 벌충된다는 의미인데 갑자기 웬 보상이야가 아니라 지불된다고. 이런 식으로 봤으면 call, 누구에게?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변호사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고객의 관점으로 바뀌지. 그럼 앞은 고객의 관점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의 관점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글을 제대로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에게 오직 유리한 것만이 보충이 되어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된다고. 너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그럼 여기서 끝나. 여기까지는 누구의 관점이라고? 변호사의 관점이야. 그리고 갑자기 이제 from the client point of view에서 이번엔 고객의 관점으로 바뀌어. 그치? 자,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the pricing, 그 가격 정책이 make sense, 말이 돼. 왜? in part,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케이스, 그럼 이 케이스는 뭐야? 그렇지. 아까 얘기한 대로 C에서 넘어왔던 그 케이스가 그대로 D로 받는 거지. 제발 지시사를 보라고. 앞에 나왔던 이러한 케이스, 사건들에 있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are unfamiliar with and possibly intimidated by law firms. 익숙하지도 않고 로펌에 의해서 밑에 있어요. 위협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고객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높은 수수료인데 해결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높은 수수료가 가장 두려움으로 작동하는데 이 컷 프라이싱을 사용하게 되면 고객들은 대 이하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무엇을? 그들이 해결책을 받을 때까지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결이 될 때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뭐가 사라지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니까 A 다음에 B라고. 여기까지는 누구의 관점이야? 그렇지. 여기까지는 고객의 관점이라고. 그럼 중요한 거.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게 제발 지시사를 잘 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누구와 누구의 예시인 거야, 얘들아. 변호사의 관점에서의 예시와 고객의 관점에서의 예시, 두 가지 예시. 하는 순간 그냥 지시사 때문에 B는 맨 마지막이야. 제발 부탁인데.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가 진짜 중요해. 점점 어려운 수능 문제로 갈수록 이러한 앞에 나왔던 변호사 업계에서의 예시와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결과 기반적인 가격 정책이 있겠지. 그런 다른 예시, 이러한 다른 예시에 있어서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거야. 다른 데서는 변호사하고 고객이 아닐 테니까. 즉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요. 결정하기 어려워요. 뭐 하기 전에? 서비스를 받기 전에. 아까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공급자 하지 말고 자 네가 수험생이면 뭐로 보였어야 돼? 여기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였지? 변호사. 끝. 이랬어야 된다고. 변호사는 가격을 결정해. 근데 어떤 가격을 결정해? 변호사들로 하여금 이 부분이야. 구매자인 고객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가치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 위험과 리어즈, 보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가격을 설정해야 하는 순간 고객도 리스크를 지내가 네가 수험생이면 눈에 보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뭐야? C, A, B의 4번이 답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고객 부정적인데 여긴 고객 긍정적이지.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therefore 원인 결과 있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긴다. 역접 대체가 아닌 순접이 있으니까. 그래서 B 다음엔 A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답은 몇 번이야? C, A, B의 4번을 답으로 하셨어야지 됩니다. 이게 실제 수능 기출 문제였어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았죠?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여러분들과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괜찮은 문제, 좀 더 어렵지 않더라도 논리적인 걸 요구하는 문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